네, 반갑습니다. 환경부 차관 유재철입니다. 오늘 민간 주도 ESG 생태계 육성을 위한 환경부의 우리 환경부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ESG 경영에 힘쓰고 계시는 많은 기업인들 함께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ESG라고 할 때 이 환경을 기회로 이제 매개로 해서 저희가 환경부도 기존에 이제 어떤 환경을 오염을 해결하고 예방하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 경영에 우리 환경이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그리고 그것이 또 현재 윤석열 정부의 어떤 경제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패러다임, 국정 방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함께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한국언론인협회, 그 다음에 고려대학 ESG 연구원 이렇게 같이 주관을 하시고, 한국지속가능경영평가원에서 이렇게 주관을 해주시는 이 행사라서, 저는 이제 학계에 계시는 분들, 또 많은 언론인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기업인들이 더 많이 계셔서 더 알찬 자리가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시상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 일부 가족분들도 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따가 시상을 하게 될 기업 관계자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바로 ESG의 등장과 확산,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동안의 쭉 히스토리부터 해서 좀 간략하게 짚고 나서 저희가 저희 환경부 국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ESG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그 뿌리가 지속가능 발전 개념에서 시작을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목, 우리 이 컨퍼런스의 제목도 국가 지속가능 ESG 컨퍼런스,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과 ESG가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마 클럽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1968년에 지구의 환경 문제와 자원 고갈 같은 여러 가지 그 글로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정치인, 학자, 기업인들이 로마 클럽이라는 비영리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1972년에 성장의 한계, The Limit of Growth라고 하는 다들 아시는 그런 많은 책을 보고서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앞으로 인구 증가, 인구가 급증을 하고 또 산업화가 진전이 되면서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성장이 한계에 이를 것이다. 또 자원의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 그리고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1968년이면은 아직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그리고 확장주의적 사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문제는 아직 그렇게 이제 심각하게 와닿지 않을 그런 시점이라서 이 로마 클럽의 주장이 일정 타당성은 있었지만은 힘을 많이 얻지를 못했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80년대 들어서니까 이제 급속하게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환경 문제와 천연 자원 고갈 심각성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유엔에서 1983년에 세계환경개발위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관련 연구 그리고 조사를 한 끝에 1987년에 Our Common Future라고 하는 우리 공통의 미래라고 하는 또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최초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국제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1990년대 들어와서 존 엘킹턴이라는 분이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경제, 환경, 사회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개념을 소개를 하면서 기업들도 이러한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경제적인 이익까지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매우 혁신적인 개념을 소개를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셨던 그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UNGC, UN 글로벌 컴팩트라고 하는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2004년에 Who Cares Wins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ESG 개념이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이 됐고, 또 이어서 유엔에서 PRI 그 책임 투자 원칙이라고 하는 투자를 위한 기본 원칙들을 또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이제 ESG 투자를 위한 시작점이 됐고요. 또 유엔 PRI 활동이 ESG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ESG를 가장 기업의 투자에 접목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분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대표가 연례 서한에서 강조한 것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보니까 저게 핑크가 아니고 F더라고요. 핑크. 잘못 오타가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ESG 투자가 이어지면서 이제 녹색 투자, ESG 투자 규모와 상품이 획기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ESG 경영을 선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이 ESG 경영을 선언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또 RE100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100%를 에너지를 전부 신재생 에너지로 2050년까지 쓰겠다라고 하는 선언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UNGC, 그다음에 UN PRI, 그리고 레리 핑크 CEO의 그 ESG 투자 선언 등을 통해서 투자 시장, 기업 경영에까지 ESG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게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ESG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갖추어야 될 세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내용이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요소들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ESG 정책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ESG를 어떤 유행이다, 이제 지나가는 하나의 흐름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 지금은 이제 메가 트렌드로 정착을 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영 악화, 아까 그 경제 팬데믹 말씀을 주셨지만은, 사실 경제라는 것은 뭐 역사적으로 어렵지 않은 시기 없이 매년 어렵다 어디 경기가 좋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 들어본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계속 경영 악화, 근데 요새 하여튼 더 좀 힘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그 ESG 선언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ESG를 어떤 기업의 그 기업가 정신의 일부라고 이제 지금은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거 투자를 할 때 그 ESG 수준이 떨어지는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는, 그러니까 그 배제의 어떤 그 투자 전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ESG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주주로서 그 주주권을 행사해서 보다 적극적인 ESG를 촉구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임팩트 투자,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빈곤과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그 가치 투자, 임팩트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최근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소비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ESG가 그러면 민간의 자발적인 그리고 경영과 투자에 그치느냐,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ESG 자체를 규제화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망 실사, EU에서 주로 이제 그 강조하고 있는 공급망 실사가 앞으로 가시화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그 국제적인 규제 상황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자체적인 그 ESG 관련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수출 기업들이 여기 이제 적응을 하지 않게 되면은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당장 EU에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올해 10월부터는 탄소 기업이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을 산정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데,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해서 6개 업종에 대해서는 당장 올해 10월부터
그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아마 철강 업계가 가장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자 그럼 ESG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일반 주주들한테, 또 소비자들한테 오픈을 하고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러한 ESG 관련 정보 공개, 공시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우리 기업들도 앞으로 이제 ESG 관련된 기업 경영 정보를 속속들이 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투자를 받는 그러한 ESG 생태계가 지금 하나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환경부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관계부 합동으로 해서 ESG 생태계 육성 지원을 목표로 해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수립을 했고요. 저희 환경부는 또 환경 분야 EES 중에 이제 이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걸 실천하고 확산할 것이냐 하는 여러 정책들을 지금 저희가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녹색 분류 체계, 텍소노미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2021년 12월에 1차 발표를 했고 작년 말, 금년 초에 또 추가적으로 수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녹색 분류 체계, 텍소노미가 뭐냐? 기업들이 하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제 활동들이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또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또 물이라든지 또 우리 자원들, 그 다음에 환경오염이라든지 생물 다양성, 이러한 6대, 6개의 환경 목표 중에 하나 이상에 과연 기여하는 활동인지,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녹색 분류 체계가 되겠습니다. 전환 부분, 그 다음에 녹색 부분에서 2021년 12월에는 69개 활동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고, 작년에는 이제 원자력을 포함해서 74개 경제 활동에 대해서 녹색 경제 활동에 대한 그 기준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투자가 이러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분류된 경제 활동에 이루어질 경우, 투자가 될 경우 저희를 그것을 이제 녹색 투자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고, 또 최근에 녹색 금융이라는 개념도 계속 지금 이제 많이들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어떤 메리트를 갖게 되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 저희가 생태계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뭐 기업이 하는 경제 활동이 녹색 경제 활동이냐 여부도 엄격하게 그 적합성 판단을 받는 절차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녹색 분류 체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는 이 녹색 분류 체계를 본격적으로 적용을 한 녹색 채권 발행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가 기업이 내야 되는 채권에 대한 이자 비용을 최대 1년에 3억 원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녹색 채권 발행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녹색 자산 유동화 증권을 이제 저희가 발행을 할 수 있게 해서 또 그에 대한 이자 비용을 또 중소기업에 지원을 함으로써 녹색 채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 이러한 정책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ESG에 대한 경영정보 공시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 2013년부터 이미 중요한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기관 또 이제 대형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대규모 기업들에 대해서 환경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환경 정보 공개 제도를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들, 그 다음에 지방과 중앙의 공기업들, 공공기관, 그 다음에 학교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500여 개의 기업들. 작년 22년부터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주권 상장 법인도 이제 의무적으로 환경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제화가 됐습니다. 공개 항목은 이제 대상이라든지 기업별로 해서 한 19개에서 27개 정도에 대한 그 항목들을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6월까지, 매년 6월까지 이 환경 정보를 작성해서 저희 환경산업기술원이라고 하는 환경부 산하기관에 제출을 하면 저희가 이제 검증을 거쳐서 12월 말에 환경 정보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IFRS,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SES, SEC 등 같은 곳에서 이제 그 ESG 공시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환경정보 공개 제도도 2030년까지 그 공개 대상 그리고 자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업종을 또 재분류해서 그리고 또 공개 항목도 국제 기준에 맞게 저희가 지금 재편을 해서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50개 기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정보 공개 시점을 좀 당겨보자 한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나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시의성 있는 환경 정보를 제공해서 정보의 활용도도 좀 높여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여러 정책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원자재를 구매한다, 또 운송한다, 또 나중에 폐기물을 처분한다 할 때, 그런 경우에도 온실가스들을 저희가 기업들이 많이 배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이 스스로 배출하는 통제 범위 이외의 공급망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까지를 이제 산정을 해서 공개를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이제 국제적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스코프 3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저희 환경부가 이제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스코프 3까지 단계까지 선정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착수를 하고 또 어떻게 이걸 선정할 것이냐 하는 업종별 가이드라인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한 개 업종을 선택을 해서 시범 사업을 좀 진행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스코프 3 선정 지원을 위한 그 웹페이지라든지 또 성과 공유를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도 함께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소 관리가 이제 개별 기업 단위에서 전 공급망 단위로 이제 범위가 확대되면 제품의 생산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친 환경 영향을 청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과정 평가,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하고 있는데 이 평가를 하기 위한 그 LCA 산정 방법론을 저희가 2030년까지 120개 품목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제공을 하겠고요. 이 LCA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또 기초 정보 목록인 LCI DB가 필요합니다. 그 라이프 사이클 인벤토리 DB라고 하는데, EU라든지 이제 그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맞추어서 어떤 플랫폼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러한 그 LCI DB도 지속적으로 지금 업데이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저희가 충분히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그 시간이 지나서 좀 낡아진 것들, 새롭게 업데이트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는 ESG 컨설팅을 좀 저희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좀 더 대상 기업도 늘리고요. 수출 기업이라든지 코스닥 협회와도 MOU를 체결을 해서 주로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는 준법 경영,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자가 진단 시스템을 금년 내에 구축을 하고 작년에 이제 우리가 도금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 그 업종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중립, ESG 차원에서 여러 가지 또 설비 개선하는 많은 자금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환경부가 지금 탄소 중립 설비 지원 사업들, 융자 또는 아니 직접 지원 사업들, 또 스마트 생태 공장 구축하는데 지원 사업들, 또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치하는데 환경 개선 자금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확대를 좀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급증하는 이제 ESG 인력 수요가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실무형 전문가들이 좀 필요한데 저희가 실무자 그리고 전문가 과정을 구분을 해서
그 ESG 관련 규제라든지 또 평가와 같이 기업 경영에 당장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을 제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과정에서는 세부적으로 ESG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또는 검증한다든지 하는 글로벌 ESG 공시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육 과정을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아마 교육생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분들께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기업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 그리고 기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도 어떤 그 제도라든지 또 기업 문화 자체를 ESG에 맞추는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아마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ESG 실천 우수 사례, 오늘 같은 이러한 그 포럼을 통해서 많은 우수 사례들을 공유를 하고 또 좀 더 나은 방식들을 찾아가는 노력들을 같이 기울여 주신다면 서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언론에서도 이 ESG의 성과 국민들이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좀 많은 홍보와 홍보 활동들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우리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또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국가 발전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대략적인 사안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정부 정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암의 강주성입니다. 먼저 이런 멋진 자리에 이런 훌륭한 분들 앞에서 저희 회사의 ESG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이 좀 빨라졌죠. 언제나 행사는 지연이 되고 그리고 그런 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늘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회사의 ESG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저입니다. 저고요. 오늘 제가 명함을 안 들고 와서 명함을 많이 못 드렸는데요. 언제든 회사로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먼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ESG는 저희 회사를 이해를 해야 저희 ESG의 방향성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한국암이 많이 들어보셔서 왠지 좀 회사를 좀 알 것 같다라는 기분은 드시겠지만 사실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리라이트.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위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임팩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메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는 약간 저희 슬라이드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몇 가지 숫자와 몇 가지 사실들 그리고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다양한 숫자들이 이런 팩트들이 지향하는 바는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탁월한 제품을 잘 생산해낼 수 있는 자연 환경을 유지하고 복원할 것인가, 환경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아메이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메이가 속한 우리 사업자들이 활동해야 될 그 사회 전체가 얼마나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얼마나 투명할 것인가. 저희는 정말 정직하고 투명하지 않은 비즈니스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거죠. 제가 왜 회사를 설명을 드렸냐면요, 저희는 이렇듯이 ESG가 저희한테는 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는 회사가 만들어진 철학 자체가 거기 사람들을 돕기 위한 철학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유행을 따라서 또 한 번 또 착한 일을 할 거라는 선언이 아니라 저희한테는 회사가 어떻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죠.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실천. 저희는 해내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창업 이념이 저 Helping People Live Better and Healthier Lives거든요. ESG를 거의 총괄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실제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ESG를 뭔가 하는 게 아니라 ESG를 안 하면 존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해왔던 거죠. 특히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전 세계 저희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저희 건강기능식품이 주 메인 매출의 핵심이니까요.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우리가 스스로 공급해야 되겠다. 근데 원재료가 안 좋으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없고 좋은 제품이 아니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농장을 직접 소유를 하고 그리고 그 농장을 운영하는 원칙 자체를 대단히 높여놨습니다. 이런 자체 소유 농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ESG를 하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게 아니라 회사가 존재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행동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농장들 가보면 진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해충을 잡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환경을 살리면서 우리 원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농법이 뭘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농장에 종사하는, 농장을 둘러싼 커뮤니티가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될 것인가 또 항상 생각하는 거죠. 학교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같이 발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글로벌에서는 이런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으면서 그걸 받아 안으면서 한국 아메이는 뭘 하고 있냐. 워낙 원칙이 심플하기 때문에 전략도 간단합니다. 리디자인이라는 테마 아래서 리유즈, 리무브, 리플레이스 이 세 가지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쓸 만한 거 없을까? 좀 불필요한 거 제거할 만한 거 없을까? 혹은 더 좋은 걸로 바꿀 수 있는 거 없을까?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꼭 저희는 환경만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다시 좀 더 좋은 인력을 또 좋은 곳에 배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또 좋은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없을까? 좀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을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단 환경적으로 보면요. 저희 회사에서는 일회용컵을 싹 없앴습니다. 실천은 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 9월에 저희 본격적인 ESG 경영 전략을 선포하면서 늘 쓰던 그냥 습관적으로 쓰던 일회용 컵을 다 없애고 전부 다 재활용, 그러니까 세척용 컵을 다 지급을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세척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다 깨져서 나오는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항상 이 기술이라는 게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원래는 대단히 예쁜 화면입니다. 근데 이렇게 깨져서 나오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ESG는 약간 불편한 거거든요. 그런 불편함을 이제 내일의 희망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제품들 대부분들이 생분해성 포뮬러라든지 환경에 좀 더 생각한 방법들을 다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제품 중에서 원폼 제품이라고 국내에 소싱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간장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에 다 ESG 요소를 하나씩 다 넣기로 했어요.
무조건. 그리고 실제로 포장 부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줄여나가고 있고 별로 티가 안 날 수 있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손잡이 없애고 포장 부피 줄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저희 배송 박스도 FSC 받은 종이로만 쓰고 이런 것들을 작지만 끊임없이 도입한다는 거죠. 왜냐면 원칙이 간단하니까 끊임없이 찾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 김도 나오거든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근데 김 하면 항상 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트레이가 있어요. 플라스틱 접시가 하나씩 들어야죠. 저희 그게 당연히 들어가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없앨 수 있나? 봤더니 없앨 수 있더라고요. 빼버렸습니다. 없어요. 없는데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저한테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들의 ESG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추구해 가는 게 아니라 저희의 무수히 많은 협력사들과 상의해 나가면서 우리 ESG 뭐 할 수 있을까? 같이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비즈니스의 근간인 사업자들, 100만 명이 넘는 ABO 사업자들도 함께 동참하면서 아이디어를 받아가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 거죠. 국내에서. 저희 실질적으로 전국에 한 10개 정도의 그 비즈니스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ABO 분들이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거기서 제품도 구매할 수 있는데 그런 데서도 일회용 컵이 싹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제품 포장지도 재사용 백으로 다 바꿨고요.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 거죠. 조명도 다 바꾸고요. 모바일 영수증으로 다 바꾸고요. 이런 식으로 ESG 할 수 있는 게 뭘까? 끊임없이 디테일하게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결과치로 한 3월 초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가 잡혔어요. 42%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에 있는 저희들의 비즈니스 센터 저희가 온라인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해서 온라인 구매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되면서 온라인 구매가 더 많아졌죠. 그래서 오프라인 구매가 한 16% 이하로 떨어졌어요. 온라인 구매가 거의 80% 넘는 90%에 가까운 수준이 된 거죠.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온라인 구매 이꼴 포장 박스고요. 그 다음에 파손 방지 비닐이고요. 그 다음에 보냉제 쓰는 겁니다. 모두 다 환경에 역행하는 일들이죠. 저희 비즈니스 하는 분들한테 부탁드렸습니다. 이런 거 좀 줄여나갑시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요. 조금씩 줄여나가 봅시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구매를 하는 걸 조금만 더 해보면 어떨까요? 부탁을 드렸더니 3월 2일날 그날 하루만 45%, 그날 당일의 매출의 45%가 오프라인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16%까지 갔던 오프라인 비중이 지금 평균적으로 25%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배송 박스를 줄이고, 비닐을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사실 저희가 계산해봤더니 교수님들도 많고 해서 더 정확한 계산이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기준해봤더니 벌써 나무를 322그루를 심는 효과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별로 안 돼 보이지만 저희는 이게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게 자꾸 쌓이면 새로운 ESG의 방향성이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ESG는 저희는 정답을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연과의 공존은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 또 중요한 한 축이죠. 사회가 같이 발전하지 않으면 저희 비즈니스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사회 속에 들어가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가 원폼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처음 시작은 그랬습니다. 글로벌 본사에서 제품 하나를 가져오면 국내에 소싱한 제품 하나를 같이 항상 제 시장에 내놓겠다. 원포원이었습니다. 처음 그렇게 시작했죠. 그러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을 많이 협업을 하고 많이 수준을 높여 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전 세계에 아메이가 있으니까요. 저희 제품이 검증이 되면 전 세계로 다 수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벌써 한 16개국에 한 유저가 8,000억 가까운 수출 실적을 벌이는 거죠. 근데 단순한 숫자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수준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국내에서만 영업을 하던 거에서 글로벌로 수출하는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지금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벌이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자꾸 미국 본사에 있는 기능들을 저희 쪽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부산에 저희 지금 물류센터가 있거든요. 이 그냥 물류센터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유치를 한 겁니다. 일본, 중국, 대만 이런 나라들이 서로서로 유치하겠다는 거를 동아시아 물류는 한국에서 할 거야. 프레젠테이션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본사를 설득해서 한국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가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드는 거죠. 부산국제영화제 끊임없이 저희가 후원해왔고요.
중간에 무슨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후원사들 다 나가도 저희는 계속해서 지켜왔고요. 왜냐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저희는 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그걸 제일 잘하거든요. 어떤 기관에서 잘 못해요. 저희가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따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영양지수를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NQ라고 IQ, EQ 뭐 이런 거 유행할 때 정작 중요한 영양에 대한 사람은 아무도 생각지 않더라는 거죠.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저희가 연구해서 개발한 거죠. 이런 30년간의 상생활동들이 사실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때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중소기업과의 공존을 위해서 원포원이 더 나가다 보니까 우리 제품들이 좋구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좋구나, 우리 기업들 수준만 높으면 가능성들 정말 훌륭하구나, 협업해서 원포원이 아니라 정말 더 많은 기업들을 그냥 저희들이 소싱해서 수출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같이 기술을, 저희가 알고 있는 기술을 같이 줘서 같이 기업이 발전하게 만드는 거죠. 무슨 비밀 유지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같이 갑시다라는 겁니다. 또 이스트 뷰티 혁신허브라고 본사에 있는 뷰티 쪽 연구 개발을 한국으로 가져옵니다. 저희가 한국이 잘하잖아. 한국에서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는 물건들 만들어 볼게, 연구해 볼게, 가져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점 키워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이 같이 커야 되니까. 그래서 아시아 물류 허브센터 들어오고 생산시설 설립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저희가 벌써 생산시설 하나를 아예 만들었습니다. 협업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제품들이 막 생산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더 나아가고 싶은 거는, 저희가 한국아미 미래재단의 이사장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미 미래재단에서 정말 진짜 진심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는 걸 하는 겁니다. 그냥 가난한 아이들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생각보다 고민이 많습니다. 마음의 고민도 많고요. 그리고 영양적인 고민도 많고요.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신체 활동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영양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심리 상담도 해주고 그런 일들을 해나갑니다. 아메이 제품과는 전혀 관계없이요.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이 잘 자란 아이들이 잘 자란 어른이 될 것이고, 이런 어른이 많은 사회가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거든요. 건강한 미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약간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닥터스택이라는 회사, 저희가 기술 공동 개발해서 해외 수출합니다. 원래는 국내에서 조그맣게 하던 회사에서 저희가 가지고 기술을 막 드리는 거죠. 같이 발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파이토지노믹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합작해서 정말 저희 본사의 엄격한 기준을 도입한 공장을 하나 만듭니다. 대구 쪽, 경북 쪽에 만들어가지고 같이 제품을 생산하는 겁니다. 단순히 공장 하나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거기에 고용 창출되고요. 거기에 실제로 저희들의 원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농장도 같이 운영을 합니다. 농장도 같이 만드는 거예요. 특히 그리고 한약재를 쓰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한약재가 잘 자리를 잡으면요, 해외로 글로벌로 우리의 제품의 한약재 우수함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기회들을 직접 나서서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뭘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해야지 저희 비즈니스가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트라이트 건강 지킴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세성분 측정해주고요, 영양지수 평가해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아이들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정말로 발전하는 미래가 있는 사회가 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Q 같은 경우는 한국 최초이자 유일의 어린이 영양 인덱스입니다. 한국영양학회가 공동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갖다 쓰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쓰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다 드립니다. 이건 비밀도 아닙니다. 갖다 쓰시라고. 이 측정 기준 가지고 아이들 영양지수 한번 평가해 보시라고.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의 영양 상태에 대해서 이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저희는 자연과의 공존, 사회의 공존이 저희 ESG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성이고, 그 방향성은 절대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희 출발부터 만들어져 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저희가 간략하게 요약한 동영상이 있거든요.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ESG 이야기.
이런 활동들이 요즘 말로 ESG. 하지만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쭉 해오던 일.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이로운 것을 만들겠다. 환경, 그리고 사회와의 공존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메이는 시작부터 생각했기 때문. 60여 년 동안 아메이가 걸어온 길을 이제 함께 걷기 시작하는 많은 기업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유행이 아닌 철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아메이의 ESG는 계속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공존의 실천 아메이. 네, 긴 시간 최대한 빨리 달려봤는데 그래도 시간을 좀 오버했네요. 어쨌든 저희 한국 아메이 ESG 시작부터 그랬고요,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노력을 멈추지 않은 저희 한국 아메이 ESG 노력 같이 지켜봐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